엄마는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나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얇은 가디건을 걸친 여자가 화장실 문을 밀고 나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를 본 것처럼. 엄마는 주차장이 아닌 반대편 물류 출입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마치 이끌리듯. 화면이 끊겼어요. 그 다음은요? 더 없어요? 아빠의 다급한 질문에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뒤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6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어요. 경부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아빠는 핸들을 잡은 채 100m 너머로 엄마와 저를 힐끗 보셨어요. 엄마는 얇은 가디건 깃을 세우고 제 모자를 고쳐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성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가요.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제가 먼저 뛰어내렸어요. 엄마, 화장실. 천천히. 미끄러워. 엄마가 서둘러 따라 내렸습니다. 모자가 조금 흘러내리자 엄마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다시 고쳐 썼어요. 아빠, 먼저 갈게요. 금방 올게. 아빠는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어요. 저는 휴게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봤지만 엄마가 안 보였어요. 내가 먼저 나온 건가? 아빠한테 가야 하나? 그때 아빠가 휴게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저도 몰라요. 아까 먼저 나가셨는데. 아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는 휴게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매점, 식당, 주차장. 어디에도 가디건을 입은 엄마는 없었어요. 손님, 혹시 이런 여자 못 보셨어요? 아빠는 직원에게 엄마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어요. 고개를 젓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받았습니다. 상우야, 은하한테서 전화 왔다. 공중전화였어. 선물을 놓고 왔다며 다시 가지러 집에 들를 거래. 먼저 가라고 했어. 아빠는 곧바로 휴게소로 유턴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화장실 뒤편, 물류 출입로 쪽으로 걸어가는 흐릿한 실루엣만 찍혀 있었어요. 직원 주차장이 아니라 일반인이 갈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통신 기록도, 계좌 이체도 모두 그날로 끊겼어요. 엄마는 그렇게 증발했습니다. 아빠는 제 손을 꼭 쥔 채 휴게소 주차장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너무 차가웠어요. 그날 이후 아빠는 엄마가 입던 가디건을 세탁기에 넣지 못했어요. 석 달째 침대 모서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제 목소리에 아빠가 정신을 차렸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또 밥을 못 챙겼습니다. 라면 먹을까? 예전 같으면 엄마가 라면만 먹으면 안 돼요라며 계란이라도 풀어줬을 거예요. 아빠는 실종자 전단을 들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슈퍼마켓, 세탁소, 약국. 주인 아주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빛엔 이미 체념이 깃들어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뭐래요? 장기 미제로 넘어간대요. 아이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위로는 따뜻했지만 현실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아빠는 출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소방서에 장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
숙제를 봐주는 시간, 밥 먹이는 시간. 엄마가 숨쉬듯 해내던 일들이 산처럼 쌓였어요. 윤 팀장님, 애 맡길 데 없으세요? 관리사무소 강도현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35살 단정한 인상에 말수가 적은 분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나간다고 했어요. 아이 학원 마치면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관리소 일도 저녁엔 한가하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패를. 같은 동네 사는데요, 뭘. 사모님 꼭 찾으셔야죠. 도연 아저씨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그날부터 도연 아저씨는 제 학교 시간에 맞춰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간단한 간식까지 챙겨줬어요. 도연 삼촌이 또 고장난 거 고쳐줬어. 싱크대 물도 안 새. 제가 조금씩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손을 내밀었어요. 경비 반장 아저씨는 애 밥은 먹고 다니냐며 반찬통을 내밀었고 2층 맞벌이 부부는 저를 저녁에 불러같이 밥을 먹였어요. 5층 독거 할머니는 우리 손주 같아서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아빠는 복직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정신을 붙잡아야 했어요. 출동벨이 울릴 때만큼은 엄마 생각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 아저씨가 또 집에 들렀어요. 비상열쇠 하나 맡아두면 어떨까요? 혹시 하림이가 문 못 열고 밖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민폐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 관리소 직원이니까 원래 이런 것도 맡아드리는 거예요. 아빠는 열쇠를 건넸습니다. 도연 아저씨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아빠는 엄마의 가디건을 꺼내 안았어요. 희미하게 남은 섬유유연제 냄새. 이제 곧 그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살아만 있어요. 빈방에 아빠의 흐느낌만 울렸어요. 문 밖 복도 끝 비상계단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열쇠 하나가 희미한 복도등 아래 차갑게 빛났어요. 2006년 봄이 되었어요. 저는 15이 되었습니다. 키는 훌쩍 컸지만 말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림아,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고,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아빠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제 눈빛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텅 빈 공간. 엄마가 사라진 그 자리가 보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도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하림이, 이번 주말에 교회 청소년부 야유회 가는데 같이 갈래? 별로요. 그래. 그럼 삼촌이랑 영화나 볼까? 요즘 재밌는 거 많던데. 도연 아저씨는 거절당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끈질기게,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게 제 곁을 지켰습니다. 집수리는 여전히 아저씨의 몫이었어요. 수도꼭지, 전등, 보일러, 심지어 컴퓨터까지 못 고치는 게 없었습니다. 도연 씨 덕분에 우리 집이 멀쩡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팀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죠. 도연 아저씨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겸손하게, 성실하게. 이웃들의 신뢰도 두터워졌습니다. 교회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이면 어르신들 집까지 들러 형광등을 갈아주고 무거운 짐을 날랐어요. 강 기사님 참 착하시다. 요즘 그런 젊은이 드물어. 맞아요. 우리 아파트 복이죠, 뭐. 그런데 그해 여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단 쪽 폐공장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 난대요. 슈퍼 앞에서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무슨 소리? 글쎄, 윙윙거리는 거, 기계 소리 같기도 하고. 귀신 아니냐는 사람도 있어. 거긴 냉동식품 만들던 공장 아니었어?
망해서 문 닫은 지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더 무섭지.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난다잖아. 아빠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간 출동 후 새벽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단 변두리를 지나는데 희미한 저주파 진동음이 들려왔대요. 바람 소리겠지. 아빠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를 찾는 일, 저를 키우는 일, 출동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저도 그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학원이 끝나고 늦게 돌아올 때 가끔 그쪽에서 들려오는 진동음. 친구들은 귀신 공장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저 외면했습니다.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었어요. 무서운 건 매일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집. 아빠가 억지로 웃으려 애쓰는 얼굴. 도연 아저씨가 챙겨주는 간식도, 이웃들의 따뜻한 말도, 이젠 익숙해져 버린 일상도, 모든 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 아저씨가 저녁을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림아,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요. 삼촌한테 얘기해도 돼. 삼촌이 다 들어줄게. 도연 아저씨의 손이 제 어깨에 놓였어요. 따뜻했지만 왠지 무거웠습니다. 전 괜찮아요. 들어가 볼게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도연 아저씨는 제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그날 밤 공단 폐공장의 소음은 유난히 컸습니다. 2006년 가을,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친구 준호네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아빠한테 혼날 시간이었어요. 먼저 갈게. 내일 봐. 조심히 가. 밤길 무섭지 않아? 괜찮아.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했습니다. 지름길로 가려면 공단 쪽을 지나야 했어요. 윙윙. 그 소리였어요. 낮게 깔리는 진동음.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제 발이 멈췄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운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까? 정말 귀신일까? 한 번만 봐보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 걷자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냉동식품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윙윙. 소리는 건물 안쪽에서 났어요. 담벼락을 따라 돌았습니다. 뒤편에 환기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 폐공장에 누가 있다는 건가요? 환기구 격자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너무 어두웠어요. 쿵. 안쪽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빨리 가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까지 달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현관에서 아빠가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숨만 헐떡거렸습니다. 죄송해요. 게임하다가. 다신 이러지 마. 알았지? 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환기구에서 본 희미한 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이번엔 낮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폐공장은 그저 낡은 건물일 뿐이었어요. 정문에는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슬지 않은 반짝이는 자물쇠. 왜 폐공장에 새 자물쇠를? 주변을 살폈어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했어요. 큰 트럭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낯익었어요.
어디서 봤지? 며칠 뒤 깨달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도연 아저씨의 작업 트럭 타이어. 똑같은 문이었어요. 하림아, 뭐 보고 있어? 뒤에서 도연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교 안 가. 지금 가려고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연 아저씨는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그날 저녁 아빠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설마 도연 삼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분은 10년 동안 저희를 도와준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사라진 후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도연 아저씨가 집에 올 때마다 제 시선은 아저씨의 손에 가 있었어요. 열쇠 꾸러미, 트럭 열쇠, 그리고 그 중 하나가 혹시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아닐까. 밤마다 공단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이제 제게 공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더 무서운 무언가의 신호 같았어요. 창밖 어둠 속 공장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또 깜빡였습니다. 2주 후 수요일 오후였어요. 학교를 일찍 마쳤습니다. 선생님 연수로 오후 수업이 취소됐어요. 지금이면 도연 삼촌이 순찰 도는 시간이야. 며칠을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공단으로 향했어요. 오후 햇살 아래 폐공장은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문의 패들락은 여전했어요. 건물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뒷문에 자물쇠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열린 채로 덜렁거리고 있었어요. 누가 나갔다 온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삐걱 녹슨 소리가 울렸어요. 안은 어두웠어요. 먼지와 곰팡이 냄새. 부서진 컨베이어 벨트와 녹슨 기계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윙윙. 소리는 지하에서 났어요. 계단 입구가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들어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발은 이미 계단을 향하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냉동 창고였어요. 두꺼운 단열재로 덮인 벽, 거대한 냉동실 문. 그리고 그 안쪽 한 구석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불빛은 거기서 새어나왔어요. 숨을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제 시간이 멈췄습니다. 작은 방. 아니, 감옥 같은 공간. 침대 하나, 양동이 하나, 그리고 벽에 쇠사슬로 묶인 여자. 머리는 허옇게 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어요. 옷은 남루했고 손목엔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이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자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림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귀 뒤에 작은 흉터 있지? 무의식적으로 귀를 만졌어요.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흉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자기 전에 베개를 꼭 안고 자잖아. 입이 벌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콰르릉. 리프트 소리였어요.
위에서 무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 엄마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가, 빨리 가. 들키면 안 돼. 엄마, 같이 가요. 쇠사슬, 열쇠가 있어야. 빨리 가. 쇠사슬을 잡아당겼지만 꿈쩍하지 않았어요. 리프트 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가, 제발. 뒤돌아 뛰었어요. 계단을 올라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골목까지 뛰어온 저는 벽에 기대어 헐떡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119가 아니라 직통으로 아빠 핸드폰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아빠. 엄마. 엄마 찾았어. 뭐? 하림아, 무슨 소리야? 공단 냉동공장. 지하에. 엄마가 갇혀 있어. 지금 어디야? 움직이지 마. 아빠, 빨리. 빨리 와줘. 아빠는 소방서 사무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12 공조 요청합니다. 공단 폐냉동 공장, 감금 피해자 구조. 동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관리사무소에서 강도연 아저씨는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곳곳을 비추는 화면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저씨가 공장에 설치한 감지 센서였어요. 도연 아저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트럭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공단을 가득 채웠어요. 소방차 2대, 경찰차 3대가 폐공장 앞에 섰습니다. 아빠는 차에서 뛰어내리기도 전에 저를 찾았어요. 하림아, 아빠.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사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빠, 엄마. 엄마 정말 거기 있어요. 빨리. 장민지 경위님이 다가왔어요. 윤 팀장님, 정확한 위치 알려주세요. 지하입니다. 냉동창고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입합니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건물로 들어갔어요. 아빠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동료가 말렸습니다. 팀장님은 여기 계세요. 가족이시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모시고 나올게요. 약속합니다. 아빠는 주먹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지하 냉동 창고로 들어선 장민지 경위님은 권총을 겨눈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이다. 안에 누구 있습니까? 황태석 형사님과 다른 대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보였대요. 그 안에 쇠사슬에 묶인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발견. 의식 있습니다. 앰뷸런스 대기. 볼트 커터 가져와. 대원이 쇠사슬을 끊었어요. 찰칵 10년 만에 풀린 속박. 엄마는 그제야 쓰러졌대요. 소방대원이 재빨리 담요를 덮었습니다. 체온 저하, 맥박 약함. 즉시 이송 필요. 들것에 실려나가는 엄마.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햇빛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하늘이었어요. 은하야.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우 씨. 나야. 내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하림이는 여기 있어요, 엄마.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말라버린 손. 차갑고 떨리는 손.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출발했어요. 아빠와 저도 함께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3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저체온증과 심한 영양실조입니다. 하지만 의식은 명료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0년간 쌓인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빠의 등을 토닥였어요. 15살 제 손은 더 이상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서자 엄마는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어요.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장민지 경위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술 가능하시겠어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강도현. 대학 때 봉사동아리 선배였어요. 아빠와 저는 숨을 죽였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선배였어요.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후배들 챙겨주고.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자꾸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밥 먹자고. 거절했죠. 전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니까. 엄마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 제가 결혼한 걸 알고 화를 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 배신했다고. 무섭더라고요. 연락을 끊었어요. 몇 년 동안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날, 추석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휴게소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웃으면서 우연히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물류 쪽으로 유도하더니 갑자기 칼을 보여줬어요. 제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조용히 따라와. 소리 지르면 내 아들 학교 안다고.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트럭에 태워서 여기로 왔어요. 지하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침대, 화장실, 샤워실. 마치 집처럼. 엄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돌아가신 누이 대신 제가 여동생이 되어야 한다고.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10년 동안 매일 와서 밥 주고 책 갖다 주고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마치 정말 가족처럼. 도망치려 했어요. 수없이. 하지만 쇠사슬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자기가 윤상우 집 관리소에서 일한다고. 하림이 학교 다니는 거 다 안다고. 도망치면 하림이가 위험하다고. 엄마가 아빠를 봤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살아있어야 언젠가 하림이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고생했죠. 하림이도. 아니야. 당신이 살아있어줘서. 그것만으로도.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강도현 체포. 자택에서 확보했습니다. 황태석 형사님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묵비권 행사 중입니다. 하지만 자택과 공장에서 증거 다수 확보했습니다. 절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엄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끝났구나. 엄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지방법원에 섰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강도현 아저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갑찬 손, 주황색 죄수복.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방청석에 아빠와 제가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증인석에 있었습니다. 6개월간 회복했지만 여전히 여위어 있었어요.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지하에서 압수한 물품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어요. 자작도면, 냉동실 개조 설계도, 방음제 구매 내역, 전력 불법 인출 장치. 피고인은 1995년부터 1년간 이 공장이 폐업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새로운 사진. 일지였어요. 빼곡한 손글씨. 1996년 10월 3일. 은하 건강 양호. 식사 잘함. 오늘은 책을 읽어줬다. 1998년 5월 12일. 은하가 우울해 보임. 햇빛이 필요한가. LED 조명 추가 설치 예정. 2003년 7월 20일. 하림이 초등학교 졸업. 은하에게 사진 보여줌. 많이 울었다. 위로했다. 아빠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매일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마치 일기처럼, 가족을 돌보는 사람처럼. 검사님이 도연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새로운 증거물. 여성용 옷까지, 화장품, 액세서리. 크기와 스타일이 모두 다릅니다. 최소 3명 이상의 여성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입니다. 후보자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스크린에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가 떴습니다. 대학 봉사동아리 후배들, 교회 신도들. 엄마의 사진엔 빨간 별표가 쳐져 있었어요. 최종 선택, 온화함, 인내심, 가족의 적합. 엄마가 증인석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피고인은 서은아 씨만 노린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대상을 물색했고 그중 서 씨를 선택한 것입니다. 재판장님이 도연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연 아저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도연 아저씨는 계속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누이가 죽었을 때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은하 씨를 보살폈습니다. 안전하게, 따뜻하게. 매일 식사 챙기고, 책 읽어주고, 건강 돌봤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정적이 흘렀어요. 검사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을 감금하고 통제한 것을 보살핌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 집착 장애의 전형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가 제출됐어요. 피고인은 누이의 죽음 이후 극심한 상실감과 통제 욕구를 보임. 타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배치하려는 왜곡된 가족 공학 사고. 반성 없음. 재범 위험 극도로 높음.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도현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피해자 서은아를 불법 감금했습니다. 특수상해, 약취유인, 감금, 상습 스토킹, 주거 침입을 인정합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됐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징역 3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도연 아저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엄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저씨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엄마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재빨리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이야. 다시는 못 나와. 도연 아저씨가 법정을 나가는 순간까지 그의 시선은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법정 밖에 나온 저희 가족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그 사람 믿었어. 착한 삼촌인 줄 알았어.
엄마 찾는 거 도와주는 줄. 하림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눈치챘어야 했어. 타이어 문의 봤을 때, 열쇠 봤을 때,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하림아, 내가 엄마 찾았잖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 아직도 거기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넌 잘못 없어. 아무 잘못도.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16살 제 오랜 죄책감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도 저희 둘을 안았습니다. 우리 상담받자. 셋 다 이제 제대로 치유하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원 계단 위에서 저희 세 사람은 오랜만에 햇빛을 쬐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함께였습니다. 멀리서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저희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집으로. 저희 세 사람은 천천히 함께 걸어갔어요. 2년 후 동해 소도시에서의 아침이었어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제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렸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점심 도시락 챙겼어? 챙겼어요. 다녀올게. 문이 닫히는 소리. 엄마는 창문으로 제 뒷모습을 바라봤을 거예요. 훌쩍 큰 18살. 이제 아빠 키를 넘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어요. 이사 온 지 2년. 내륙을 떠나 바다로 왔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것이 무거웠어요. 폐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심지어 익숙한 슈퍼마켓조차. 새로 시작하자. 아빠가 제안했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작은 어촌 마을에는 아무도 저희를 몰랐습니다. 실종 10년 사건의 피해자, 가족도, 괴물 이웃의 희생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바닷가로 이사 온 평범한 가족일 뿐. 엄마는 테이블을 닦으며 달력을 봤을 거예요. 오늘은 목요일. 도서관 낭독 봉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아빠가 소방서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이곳 소방서로 전근을 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응. 저녁엔 일찍 올게. 하림이 생일이잖아. 케이크 사올게요. 아빠가 엄마의 이마에 입맞춤했대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엄마는 미소 지었을 거예요. 이제 아빠의 손길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악몽이었어요. 남자의 발소리, 문 여는 소리, 심지어 친절한 목소리조차 공포였대요. 상담은 2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저도.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요. 천천히 함께 가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어촌 작은 도서관에서 엄마는 할머니들께 책을 읽어드렸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드릴까요? 그 바다 이야기. 지난번 거. 노인과 바다요? 알겠어요. 엄마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마을 어르신 5분이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읽으면서도 엄마는 창밖 바다를 바라봤을 거예요. 처음 바다를 봤을 때 무서웠대요. 너무 넓었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 10년을 좁은 방에 갇혀 지낸 사람에게 광활함은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넓다는 건 자유라는 뜻이었습니다. 갈 곳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은하 씨 목소리 참 좋네. 귀에 쏙쏙 들어와. 감사합니다, 할머니. 책 읽기를 마치고 엄마는 도서관 옆 텃밭으로 갔어요. 작은 밭이었지만 상추, 깻잎,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좋았대요. 살아있는 것을 키우는 게 좋았습니다. 나도 잘하고 있어.
엄마는 토마토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을 거예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자 아빠가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하림아. 작은 케이크에 18개의 초를 켰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고마워요. 소원 빌어. 눈을 감았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 초를 끄는 순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아빠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우리 하림이가 이렇게 컸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빠, 창피해. 케이크를 자르며 제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 프로젝트 발표 있어. 무슨 프로젝트? 해양과학 동아리에서 드론으로 해안 청음 프로젝트 하거든. 바닷소리 분석하고 해양 생태 연구하는 거. 청음? 엄마가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로 바다를 이해하는 거예요. 고래 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소리마다 의미가 있거든요.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때 소리는 공포였습니다. 리프트 소리, 발소리, 문 여는 소리. 하지만 저는 그 공포를 연구로 바꿨어요. 소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대단한데? 우리 아들. 에이, 아직 준비 중이에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희 세 사람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엄마, 저기 봐요. 별똥별.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었어요. 밤하늘 가득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 소원 빌어야지.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다 이뤄졌어. 파도 소리가 밤을 채웠어요. 규칙적이고 부드럽고 끝없이 이어지는. 제가 두 사람 사이에 팔짱을 끼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저희 세 사람은 천천히 모래밭을 걸었어요. 사라진 1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속의 고통도 상실도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설계할 권리, 행복을 선택할 권리, 그것만은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 소금 냄새, 자유의 냄새. 엄마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을 거예요. 이제 괜찮아. 파도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저희 세 사람의 발자국을 지우고 또 새로운 모래밭을 내주며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숨을 쉽니다. 오늘 사연마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씩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연마중이었습니다.